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독심송의 Not Today. 린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었죠. 약간 한량기가 있었고, 글쎄요, 남편으로 충실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포르노 제작업자를 찾아가서 영화를 찍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딥스롯이었죠. 포르노 역사상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었던 작품이었고요. 워터게이트 사건인가요? 거기서 은밀한 제보자를 가리키는 속어로도 썼습니다. 포르노는요, 역사는 매우 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포르노 많이 나왔었고요. 주요한 영상기법의 상당 부분은 포르노 업계에서 발전시켰다고 하죠. 그런 잘 만든 포르노를 연상케 하는 화면으로 오프닝을 장식한 그런 영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기침까지 하고 계시는 물뚝심송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틀린 말 없잖아요. 어떻게 그 원고에 야한 얘기 한 2줄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 오프닝을 아예 포르노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군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오프닝 화면, 네. 오프닝 시퀀스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네.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거 진짜 대단한 포르노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항공기 2대. 공중구류 중인 항공기 2대를 네네. 촬영을 하는데 무슨 보통 기록 영화나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포르노 영상에 사용되는 그 촬영 기법, 편집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비행기 포르노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거 크레딧이 많으니까 길어요. 한참 합니다. 네. 음악은 또 굉장히 그 감미로운 이 재즈 기반의 러브송으로 튀어나와가지고 1964년이면은 로큰롤 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주 마치 끈적끈적한 재즈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런 한창 좋았을 때 그런 느낌을 담은 그런 감미로운 음악이었어요. 끝날 때도 그랬어요. 끝날 때도 진짜 신기하죠. 네, 버섯구름이 장렬하는 그런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가운데도 온갖 종류의 핵폭탄이 터지는 그 기록 화면들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 수십 발 터지는 걸 다 보여주면서 음악은 또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딱 보고 있으면 감독이 미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그야말로 패러독스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패러독스. 진짜 이 조롱과 비꼬음으로 가득 찬 영화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영화를 이야기하겠다는 핑계로 상호 확증 파괴 이야기만 계속하고 B-52 비행기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또 상호 확증 파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무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호 확증 파괴 같은 냉전 시대 같은 그런 개념이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또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워낙 적어도 유럽과 아시아 일부에서는 워낙 막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만 조용하면 편하다.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를 딱 양분해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하지 않은가. 그런 약간 자조감 섞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냉전 시대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상호 확증 파괴의 개념입니다. 서로 공격을 할 수 없다. 공격했다가는 둘 다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 개념으로 인해서 살아남긴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상호 확증 파괴, 즉 MAD, 매드 개념은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제목이 매드라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미친 건 아니지만 네. 그 개념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 내가 상대를 선제 공격하면 상대가 반격을 해서 나를 멸망시킬 것이다. 네. 둘 다 멸망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고로 나는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논리,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렇죠. 이 논리는 굉장히 강력한 그 선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전쟁 억지력입니다. 네. 그런데 최소한 그 논리가 뭔지 알아들을 만큼 제정신인 사람한테만 통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미친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주 드물지 않습니다. 꽤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은 예. 의학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모 대선 후보 공약 중에는 네. 현대 미국인의 4분의 1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네.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는 예. 그리고 정신병에 쏟아붓는 의료비가 제일 높고. 예. 그 사람들도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라서. 네. 어지간하면 다 가서 이제 상담받고. 네. 이렇게 뭐 치료받고 막 그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난 비율이죠. 그럼요. 예. 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는 이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라는 거창해 보이는 매드 개념이. 네. 한 명의 미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네.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미친 사람의 이름은 잭 D 리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한. 그 전설적인 살인마,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를 비꼰 이름이죠. 그게 저 영국 런던이던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령관 이름은 잭 그리고 알파벳 D. 네. 미들네임이 D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이 성이 리퍼가죠. 그렇군요. 영국의 버펠슨이라는 곳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는 영국군이 미군에게 빌려준 기지였습니다. 예. 네. 거기에 미 공군 제843 폭격 비행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네. 이 폭격 비행대의 사령관이 잭 디 리퍼 장군입니다. 네. 별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극중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왔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폭격 비행 대대를 지휘하는 데 장군급이라 그러면 제너럴. 예. 제너럴이면 별 한 두 개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예. 네. 문제는 이 잭 디 리퍼 장군이 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인인지 애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서일 겁니다. 아마. 네, 아마 비서겠죠. 네네. 그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네. 무력감을 느낀 겁니다. 아. 좌절했죠. 아. 그게 원래 장군쯤 되면 나이도 좀 들 만큼 들었고 네. 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몸이 늙은 거죠. 아, 보니까 물뚱님도 장군 나이가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 개인적인 얘기로 그렇고요. 네. 전이하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잭 디 리퍼 장군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잭 더 리퍼 장군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 잭 디 리퍼. 예, 잭 디 리퍼. 네. 이 리퍼 장군은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 노화 현상을 가지고 네. 아주 좌절에 빠지면서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죠. 어떻게요? 음모론에 빠져버립니다.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한때 미국 사회를 실제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모론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음모론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 예, 그건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 불소를 아주 미량 투입해서 그 물을 먹었을 때 네. 치아에 불소 성분이 도포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치아 우식증, 흔히 말하는 충치. 그 충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예방할 수 있다. 네. 이건 꼭 확인된 사실이죠, 이거. 의학적으로. 예. 그 충치와 관련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을 미국에서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불소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죽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양 이상을 먹게 되면은 생식 능력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아, 많이 하면은? 예, 네. 예. 그런데 이 리퍼 장군은 그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거다. 미국 사회의 건강한 그 유권자들, 사람들에게 불소를 먹여서 체액을 오염시켜 번식을 막아 멸종시키려고 하는 음모다. 아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물뚱님도 현역으로 다녀오셨죠, 군대를. 예. 저도 다녔는데,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볼 것 같아요. 그 별사탕이요? 예,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 전투식량에 들어있는 별사탕. 별사탕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병들의 정력을 성욕을 감퇴시킴으로써 감퇴시키고자 넣었다는 얘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 네네. 뭐 농담처럼 누구나 하죠. 네.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합니다.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그 별사탕을 안 먹었어요. 예. 저는 아주 다 모아서 즐겁게 먹었죠. 전혀 관계없더라고요. 그랬군요. 이 리퍼 장군은 이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사업이 공산주의자의 음모일 뿐더러 네. 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라고 간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리어스하게요? 예, 실제로 심각하게. 네. 문제는 그 리퍼 장군이 지휘하는 그 843 비행대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들이 네. 그 문제의 B-52 편대였다는 겁니다. 한 부대도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가 있는데 네. 그 비행기들은 평상시의 임무가 항상 수소폭탄으로 중무장을 하고 네. 소련 영토에까지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네. 공해상이죠. 공해 영공이죠. 네. 거기서 항상 초계 비행을 하고 있다가 명령만 떨어지면 소련을 상대로 전면 공격을 해야 하는 그 부대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영국 그렇죠. 그 유럽에서 유럽 가까우니까 유럽에서 있어야죠. 예. 그래서 소련의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리퍼 장군은 그 음모론에 빠진 그 발기부전에 의한 음모론에 빠진 미친 사람치고는 네. 굉장히 정교한 작전을 가동시켜 버립니다. 그렇군요. 발기부전에 빠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히틀러. 그것도 상당히 네. 그 신빙성 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음모론의 신빙성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 정교한 작전이라는 게 바로 미국 최고 사령부에서 입안한 작전이고 상호 확증 파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소련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네네.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 반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소련이 핵무기를 쏴서 미국의 수뇌부가 다 죽었다. 네.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다 죽어버렸다. 네. 지휘 체계가 망가졌다. 이랬을 때 어떻게 반격할 것이냐.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개별 사령관의 판단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짭니다. 네. 이른바 프로젝트 R 작전인데 이 R 작전을 리퍼 장군이 가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네. 이 R 작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그 843 비행대 전체 B-52 기들이 소련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비행을 쳐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작전이 발동되는 순간에 통신 장비를 CRM-114라는 장비로 다 교체를 해요. 네. 이 통신 방식은 뭐냐면 특정 코드, 그러니까 암호화된 코드가 알파벳 3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 코드가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은 수신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소련이 자기네가 미국을 공격해서 지휘부를 무력화시켜 놓고 B-52 그 전투기들, 그 폭격기들한테 무전으로 별거 아니니까 다 돌아가라. 이렇게 교란 작전을 펼까봐. 예. 그런 그 잘못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유일하게 암호가 앞에 붙어 있는 송신만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일종의 암호군요. 암호죠. 네. 근데 그 암호는 리퍼 장군 혼자밖에 몰라요. 으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현지 사령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리퍼 장군은 이 명령을 발동해 버리고 자신의 부대의 전원 부대원들에게 이 일단 부대 자체를 다 봉쇄해버리고 아무도 들고 나갈 수 없게. 네. 그리고 모든 라디오나 민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외부와 대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 공산주의자들이 이 작전을 방해할까봐. 그럼요. 불소까지 투입해갖고 그런. 심각한, 무서운 놈들인데. 인간의 체액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놈들인데. 그 외부와 대화가 일절 막히고, 그러면서 이 843 비행대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그 B-52가. 네. 사방에서 네. 러시아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일단 비상이 걸린 거죠. 네. 레이더를 보고 있다가 저 비행기들이 왜 저러지? 우리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그 전략방위사령부에서 네. 보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잭 D 리퍼 사령관이 명령을 발동했다. 그리고 그 비행기들은 이제 우리 말을 안 듣는다. 네. 암호를 앞에 붙이기 전에는 네. 막을 방법이 없다. 완전히 국가 비상 사태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머플리, 대통령 이름이 머핀이에요. 네. 머플리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네. 그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는 바람에 그 미국의 이제 그 전략사령부에 있는 최고 군사사령관 네. 이 버크 터지슨 장군이 호출됩니다. 이분이 호출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호출이 잘 안 되죠. 이게 이 관료주의 등등 이런 것도 막 비꼬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버크 터지슨 장군이 네. 그 패튼 장군의 역할을 했던 배우예요. 다른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조지 C. 스코트. 근데 이 장군이 이제 이 여기에서는 호출을 받는 순간에 그 침대에서 비서와 같이 있었죠. 네. 그 비서가 받아서 장군은 지금 매우 급한 업무가 있어서 호출을 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우기고. 막 그런 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어찌어찌 소집을 해가지고 대통령은 선제 공격은 우리의 정책이 아닌데 네. 우린 선제 공격할 수가 없는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저 843 비행대는 선제 공격을 시작했느냐? 이게 뭐냐라고 이제 막 따져 물으니까 그 터지슨 장군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차피 그 리퍼 장군이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룰은 깨졌다. 선제 공격 불가 방침은 깨져버렸다.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아예 전면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바. 네. 예. 우리가 먼저 치자. 예. 그러면서 무슨 데이터를 내미냐면은 그렇게 상호 핵 공격이 시작되고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핵 전력이 예. 미국민 약 2천만 정도가 사망하고 자기네가 승리할 수 있다. 왜?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2천만 정도면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전쟁막이죠. 네, 그러게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도. 네. 어차피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지. 뭐 이걸 고민을 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그 소련의 서기장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네. 소련 대사를 호출합니다. 네. 그 소련 대사가 이 전략사령부의 그 워룸 최고 네. 사령 네. 지휘소에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왔더니 터지슨 장군은 화를 막 내면서 어디 저런 뚱뚱한 빨갱이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막 싸웁니다. 몸싸움을 네, 하더라고. 몸싸움, 막 티격태격하고 네. 몸싸움을 벌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네. 젠틀먼 그러면서 이 워룸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기는 거죠.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싸움판을 벌리는 사람들이 예. 이 워룸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들이 다 모여봤자, 이 소련 서기장 그 드미트리와 통화를 한 결과도, 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미트리 서기장도, 술에 취해서, 그 대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연결은 됐는데, 네. 술에 취해서 얘기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서기장, 친애하는 서기장도 공산당원이기 전에 남자이기 때문에. 한 30여 년 뒤에 보리스 옐친을 예, 연상케 비슷하죠. 하는. 네. 예. 아무런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 완전히 확립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미친 인간 때문에 네. 선제 공격이 발동돼 버린 거죠. 네. 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양쪽 다 모두 멸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전혀 웃는 사람도 없고. 진지하죠. 다들 진지해요. 잭 디 리퍼 장군 정말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예. 자본주의, 미국 사회가 빠져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네. 자기는 그렇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반격을 했다. 나를 알리지 마라. 예, 연설도 그렇게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폭격기에 탑승하고 있는, 그게 텍사스 사투리였습니까? 텍사스 예. 억양이었습니까? 수많은 B-52 편대 중에 네. 한 대가 주인공인데. 네. 거기 그 비행기의 기장이 메이저 콩입니다. 콩 소령. 베트콩도 아니고 콩이에요? 네, 메이저 콩 소령은 네. 텍사스 출신으로 예. 비행기 안에 타고서도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예. 캐릭터입니다. 예. 남들은 다 헬멧 쓰고 있는데. 네. 그 사람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예. 이렇게 이런 음모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정신을 이제 취약하게 만들어서 네. 큰 사고를 쳤습니다. 네. 자,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잭 디 리퍼 사령관의 부관으로 근무하던 영국 공군 장교가 있었어요. 예. 맨드레이크 대령이라고 하는데 그 맨드레이크 대령이 바로 대통령과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와 3역을 한 피터 셀라스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멋지더라고요, 이분. 예. 예. 맨드레이크 대령이 어찌 해가지고 잭 드리퍼 사령관의 부대, 봉쇄한 부대를 막 미 해병대가 급습을 하기도 하는데. 네. 막 전투를 벌이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결국은 리퍼 장군만 알고 있는 암호를 알아냅니다. 네. 물론 리퍼 장군이 얘기해 준 건 아니고 리퍼 장군은 그 암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화장실 들어가갖고 말이죠. 그게 이제 이 공격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 나를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암호를 알아낼 텐데. 정말 확신범이고, 예. 뭐라 그러나? 신념의 사나이? 신념의 사나이죠. 네. 근데 이제 맨드레이크 대령은 이 리퍼 장군이 책상 위에 종이에다 이렇게 낙서를 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암호를 유추해내죠. 예. 그래가지고 이 암호를 워룸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리퍼 장군이 부대 내의 모든 통신선을 다 잘라가지고 네. 통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통신선이 공중전화입니다. 공중전화로 미군 최고 사령부에 전화를 거는데 동전이 모자라요.
맞다. 그 와중에 해병대 들이닥친 해병대원들 장교가 뛰어들어왔죠. 네, 옥신각신하고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겠다. 네. 근데 빨리 해라 그랬는데 네. 돈이 없다.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전쟁터 나오면 동전 챙겨 갖고 다니는 사람 있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달하냐면 예. 코카콜라를 파는 바로 옆에 있는 코카콜라 자판기. 예. 그 해병대 장교한테 예. 그 자판기를 총으로 쏴라. 동전이 쏘아지면 갖고 와라. 네네. 뭐 그러니까 장교가 거부합니다. 이 코카콜라의 사유재산인데. 맞아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와중에. 그 장군이 결국 이제 코카콜라 자판기를 쏘고 네. 동전을 집어주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코카콜라 자판기가 빵꾸가 나면서 코카콜라 뿜어 나오는 걸 얼굴에 맞고 막 이런 코믹한 장면이 연출되죠. 네. 심각하네요, 근데. 네. 상황은 되게 심각합니다. 다들 심각합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맨드레이크 대령이 알아낸 암호를 네. 무사히 그 워룸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이제 워룸에서는 그 출동한 모든 B-52 폭격기에게 무선으로 회항 명령을 내죠. 돌아와라. 네. 암호가 앞에 달려 있으니까 그 비행기들이 다 접수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직전까지 이게 어떻게든 그 비행기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소련 서기장 디미트리한테 예. 그 미국의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B-52들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격추해라. 그래서 가장 앞에 있던 그 4대가 그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요. 예. 근데 그 메이저 콩 소령이 탄 비행기도 공격을 받습니다. 예, 예. 근데 나머지 3대는 격추가 돼요. 네. 근데 이 한 대는 타격을 받긴 받았는데 격추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격추될 뻔했는데. 예, 그냥 일종의 데미지만 받고. 예. 꾸준히 비행을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엔진 3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엔진이 3개가 다 죽어버렸는데. 네. 그래도 엔진 8개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예. 네. 아주 강력한 기체니까. 네. 그럼 막 갑니다. 문제는 그 CRM-114라는 통신 장비까지 망가져요. 이제는 그 콩 소령이 모는 비행기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감에 불타면서 미국 국민이 핵 공격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 네. 우리도 러시아를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까운 ICBM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보니까 극중에서 보면 온갖 난간이 부딪혔는데 예. 그 온갖 난간을 그 책임감, 예, 책임감으로 돌파해 갖고는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을 해요. 예. 심지어는 뭡니까 핵폭탄이 론칭이 안 돼 갖고 이걸 떨어뜨릴 수 없게 되는데 가서 막 손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네. 그 미사일 위에 올라타고 기장이 직접 미사일과 함께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우보이 모자를 벗어 휘두르면서 네. 이하 막 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죠. 네. 그쪽 서부 사나이들은 말 타고 나면서 이하 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떨어져요. 말을 타는 것처럼. 네. 그 사람 자기 힘으로 완수했다는 행복감 속에서 죽어갔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콩소령의 부하 비행사 중에 그 다스베이더 목소리 역할을 했던 제임스 얼 존스가 있었다.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젊은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콩소령의 B-52가 소련의 ICBM 기지를 폭격을 합니다. 네. 최초의 핵폭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실제 핵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이 과정을 놓고 미국 대통령이 드미트리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 외딴 곳에 ICBM 기지 하나 공격을 받는데, 이거 사고 아니냐, 사고. 우리 공격할 의지가 없다. 내가 다른 거 다 알려줬지 않냐. 네.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련 서기장 드미트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소련은 그 역사적인 둠스데이 머신을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작동 중이다.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도대체 둠스데이 머신이 뭐냐, 네. 이걸 설명해라 했을 때 워룸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입니다. 이분이 1인 3역이라 그랬죠? 예. 예. 대통령도 이분이고, 피터 셀러스고, 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피터 셀러스고, 예. 그 기지에 있던 맨드레이크 대령도 피터 셀러스고. 소심한 예. 그런. 예. 소심하고 예의 바른. 예. 이제 이 둠스데이 머신이 또 나오는데 이게 또 그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아주 신랄하게 비웃는 풍자예요. 네.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종말의 날 기계거든요. 그러게요. 멸종기계입니다. 멸종기계. 네. 상호 확증 파괴 상황을 확실하게 구현하려면은 상대의 선제 공격이 있을 때 네. 확실하게 반격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상대를 멸종시킬 수 있어야죠. 근데 소련은 어떤 면에서도 미국에 비해서 군비 경쟁이 밀리잖아요. 핵무기 개수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그 아이디어를 낸 게 택한 전술이 둠스데이 머신을 만들자. 멸망기기를 만들자.
너 죽고 나 죽자. 예, 다 죽는 기계를 만들자. 나만 죽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둠스데이 머신의 아이디어는 당시 한참 유행했던 코발트 폭탄 개념에서 왔던 걸로 보입니다. 코발트 폭탄이요? 이게 뭐죠? 그 중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코발트 토리움 G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이름이. 예. 근데 실제로 그 코발트 폭탄은 구현에 실패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굉장히 더러운 폭탄, 더티밤의 일종인데, 폭발력으로 무슨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을 흩뿌리는 걸로 피해를 입히는, 오염시키는 폭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최초 발상은 이제 헝가리 출신 미국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발상을 한 건데, 네. 코발트의 동위원소, 코발트는 기본적으로 59입니다. 동위원소 기호가. 네. 근데 코발트 60을 만들면은 이 코발트 60이 단위 질량당 방사선, 방사선이라면 이제 그 중에서 감마선이죠. 네. 감마선 방출량이 제일 높다. 매우 높다. 네. 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일반적인 열핵 무기, 즉, 흔히 말하는 수소폭탄은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됐을 때, 그때 다량의 중성자가 방출되면은, 그 중성자가 외곽을 감싸고 있던 우라늄 238에 다시 충돌해가지고, 네. 대규모 핵 분열 반응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코발트 폭탄은 그 외곽을 우라늄 238이 아니고 코발트 59로 쌓아놓자. 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코발트 59에 다량의 중성자가 충돌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코발트 59가 코발트 6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작과는 다른데. 예. 그러니까 실제 코발트 폭탄의 아이디어. 네, 예. 그 코발트 60이 대량으로 생성되고 네. 또 그때 이제 폭발력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서 대기권에 퍼지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대류의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 각지에 코발트 60이 분산되어 떨어지게 된다. 네. 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대략 1제곱킬로미터, 네. 가로 세로 1km 지역의 코발트 60이 네. 1g만 떨어지면은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와. 1g만 떨어지면. 엄청나네요. 1g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전 지구 지표면을 다 뒤덮기 위해선 코발트 60이 약 500톤만 있으면 돼요. 500톤이요? 예, 뭐 적은 양은 아니죠.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 예.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충분히 꽤 이론적으로 가능한 양이니까. 근데 문제는 코발트 60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코발트 59에 중성자를 쐬어서 흡수시켜서 코발트 60을 생산해야 되는데 네. 코발트 60을 만들어내는 폭탄인 거죠. 네, 그렇군요. 코발트 폭탄이라는 것은. 네. 둠스데이 머신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머리들 좋아요. 예.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리학을 배웠지만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멸종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거잖아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둠스데이 머신이 성층권으로 막 올라가서 뻥 터지면은 대량의 코발트 60이 생기고 그게 이제 대기의 흐름을 따라서 전 세계에 퍼지면은 서서히 지표면이 다 방사능으로 오염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멸종된다. 이게 둠스데이 머신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거를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아주 즐거워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마치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연상케 하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예. 그런데 손이 지멋대로 움직여. 예. 그게 실제로 있는 증상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의학계에 보고된 건데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손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뇌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뭐 기계 손도 아니고 어떤 습관도 아니고 그냥 병인 거예요. 네. 이 오른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막 설명하면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둠스데이 머신이 또 문제가 원래 코발트 폭탄에서 생성되는 코발트 60은 반감기가 5.2년 정도 됩니다. 5년이 좀 넘어요. 그래요. 예,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네요, 진짜. 예. 1제곱킬로에 한 8g 정도 떨어뜨리면 네. 이제 5년 지나면 4g 되고 10년 지나면 2g 되고 네. 15년 지나면 1g 되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위험하게 되겠죠. 1g 그렇군요. 이하로 내려가면 네. 방사능 농도가 줄어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코발트 60은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0-30년 오염을 시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둠스데이 머신은 이제 100년을 오염시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발트 60을 굉장히 많이 뿌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얘기네요. 예. 실제로 이 코발트 폭탄을 실험도 했었대요. 실험을 했었대요? 예, 실험을 했었답니다. 이런 미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보면. 이런 거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성자를 대량으로 발생을 시켜서 코발트 59에 뿌렸는데 네. 거의 흡수가 안 되더라는 거죠. 다행이네요. 코발트 60이 안 생긴대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걸 하는 얘기가 수소폭탄을 여러 개 터뜨려가지고 폭발력으로 멸종시키는 게 빠르겠다 해서 취소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미친 짓은 마찬가지지만,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합리적인 결론이죠. 그게 왜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장비는 지금도 충분히 있긴 있어요. 예, 그 수소폭탄 많이 터뜨리면 됩니다. 네. 근데 극중에서 언급되는 둠스데이 머신은 확실하게 약 100년 동안 지표면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 네. 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이 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소련을 핵 공격을 해가지고 소련의 영토 내에서 방사능 지수가 올라가면 네. 자동으로 그걸 센싱을 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멈출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 그 암호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멈출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아무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이젠 작동됐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잠시 후부터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그 코발트 입자가 날아다니는 시간 몇 주가 지나면은 네. 전 지표면이 다 오염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언젠가 있을 예. 우리 조국의 멸망에 네. 맞춰서 그렇다 그러면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게 좋겠다. 우리만 멸망할 수 없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무서운 걸 만들어 놓고 왜 발표도 안 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 기장께서 깜짝 쇼를 좋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64년에 개봉됐습니다만 그 당시 서 기장이면은 예. 후르시초프였고요. 후르시초프가 모델이죠. 예. 네, 그 누굽니까? 케네디와 함께 그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예, 미사일 위기를 결국은 해결해낸 그렇죠. 이런 캐릭터인데 대통령은 존슨이었겠군요. 린든 존슨. 예. 결국 이 영화의 극중의 스토리는 이제 그 잭 디 리퍼 사령관이 발동한 선제 공격이 네. 다 취소되는 걸로 보였지만 한 대가 성공을 했고 네. 그 한 대 핵 공격에 의해서 아주 영웅적인 폭격에 의해서 둠스데이 머신이 가동되어 버렸다. 라는 걸로 접어듭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그 테마곡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The Bomb Run. 여기서 bomb은 B-O-M-B. 예. 네. 폭탄이 간다. 네, 이거 뭐 보자. 이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기도 한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예, 이게 원래 남북전쟁 때 북군의 그런 군가였었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약간 이제 편곡을 해서 다시 영화에 사용하는 거죠. 네. 예. 둠스데이 머신이 가동되고, 네. 이제 인류는 멸망하는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예, 돌입해요. 예. 보통 일반적인 영화는 이제 2단계에서 끝나죠. 그렇죠.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네.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진가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은 이제 망한 거잖아요. 네. 그 둠스데이 머신에서 코발트 토리움 주위가 이제 대기권에 퍼져나가서 완전히 오염될 때까지 몇 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그 워룸에 모여있던 그 미국 정부와 군의 그 수뇌부들 지도자들은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한 대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 예. 이분은 표정이 참 밝았어요. 예, 해맑아요, 사람이. 해맑아요. 예. 네, 정말, 예. 미국, 예, 국내 곳곳에 있는 광산 갱도를 이용하자. 그 지하에 핵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발전하고. 네. 그걸로 온실을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도 먹고, 식물을 이용해서 가축도 길러서 잡아먹어 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야. 100년 동안. 발상이 놀랍네요, 정말. 예. 네. 그러다 이제 그 미국 대통령, 머핀 대통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나는 거기에 누가 그 갱도로 대피해야 할지 고르기가 싫을 것 같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예, 그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간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슬슬 이제 그 나치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정보를 대형 컴퓨터에 입력을 다 해서 네.
그 지능, 뭐 체력, 번식 능력 이런 걸 기준으로 우수한 인종을 선발하여 대피시킨다. 그렇군요. 정말 낯지 얘기네. 예, 우생학 얘기죠. 우생학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그 뭐 랜덤하게 뽑기도 하고 막 뭐 그렇게 하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을 위시한 그 워룸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다 일제히 어두워져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싫은 나 고자인데 싫은 나 내가는 안 되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거. 예. 네. 그랬더니 또 닥터 스트레인지 여러분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네. 물론 정치 지도자 및 군 수뇌부는 리더십을 위해서 전원 대피해야 된다. 그때 그 방어의 사람들이 일제히 표정이 밝아져요. 예, 봤어요. 야, 참 그런 걸 어떻게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나가죠. 네. 나중에 지상으로 100년 있다가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네. 가급적 빨리 인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별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 남자 1명에 여자 10명을 넣어야 된다. 세상에 여기다 아주 그 마초이즘까지 완전 뭐 이건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남성은 뭐 이렇게 지능, 뭐 체력, 막 이런 거 따지면 판단력 이런 거 따지면서 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오로지 성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얼마나 섹시하느냐. 야. 이제 이제 이 정도 되면 슬슬 망발 레벨로 막 가는 거죠. 세상에. 이제. 그 소리를 듣자 그 전쟁광 터지슨 장군은 아주 그 속으로는 좋아 죽겠으면서 겉으로는 애석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 일부 일처제의 관습을 포기해야 되는 거냐? 네. 그랬더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또 해맑은 표정으로 그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아이고 참. 그야말로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터지는 드립. 저는 이 얘기 듣고 완전히 뒤로 넘어갔는데. 네. 터지슨 장군이 더 이상 따질 게 뭐 있느냐. 네. 이 광산 갱도 작업을 당장 시작하자. 네. 왜냐? 소련도 이 광산 갱도 작업을 시작할 텐데. 이 광산 갱도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미사일 전력 격차를 갖다 미사일 갭이라고 하거든요. 갭이요. 예, 갭인데 여기서 광산 갱도의 마인쉐프트라고 해요. 마인쉐프트 갭이 발생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쟤들이 많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 나중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보다 소련 사람이 더 많으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핵무기 만들 때도 그런 똑같은 논리였던 거죠. 논리였죠. 네. 그러니까 왜 인류가 멸망해서 지하에서 100년 동안이나 숨어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되었는지. 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라는 그 기초적인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이미 아웃 오브 안중에 완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절한 조롱이 담겨 있는 대화였던 거죠, 이 시퀀스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다가 그 주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손. 네네.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외계인 손 증후군에 걸린 그 손. 네. 그 손이 앞으로 이제 그 하일 히틀러 외칠 때처럼 이제 앞으로 쫙 뻗어지면서. 네. 그 마인 퓨러 그러니까 총통과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틀비틀 걷습니다. 내가 일어나게 되다니 믿을 수 없어. 내가 걷다니. 예. I can walk 막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돼서 끝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면서 각종 핵폭발. 그렇죠. 둠스데이 머신이 가동됐으니까 네. 이방 죽기 살기 그냥 막 다 쏴야죠 이제. 네. 그래서 온 산지 사방에 핵무기가 터지는 광경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랬군요. 예. 이게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영화는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미친 개념인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상식이잖아요. 애초에 상대를 멸종시킬 만한 무기를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럼 상호 확증 파괴 기능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서로를 확실하게 멸종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 라는 말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 네. 이게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도 다 죽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짓을 왜 하는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냐라고 감독은 관객들에게 통렬하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조롱해요. 근데 네. 조롱하는지도 모르게 정말 정신없이 보다 보면은 끄덕끄덕하면서 그냥 네. 웃다 보면은 네.
참 난감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시 64년은 한참 냉전이 한참이던 때였거든요. 그때 미국 정부 고위층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에 이 큐브릭 감독의 이 얘기가 어떻게 먹혔을지 전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1950년대는 미국으로서는 한창 좋았을 때였습니다만 60년대 들어서면서 전후 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그 미국의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괴물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냉전이 최절정기로 치닫고 있는 그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는 사실상 그 미국에는 60년대 초 중반까지도 꽤 그 반공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영화를 위험하게 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네. 공산주의자들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렇죠. 처형당했었던 게 그럴 정도니까. 10년 전이었으니까. 그 미국 사회 공산주의 열풍도, 반공 열풍도 그때 대단했었거든요. 메카시로부터 이어지는 반공 열풍이요. 첩자로 몰려서 간초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로젠버거 부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특히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렸죠. 그렇습니다. 감독들, 배우들이. 그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영화가 나왔고 주류 평론가들은 사실 이 영화를 좀 위험하게 간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주류 평론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끌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반전 운동가들. 그러니까 히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반전운동가들이 이 영화를 재조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랬군요. 그들이 이 전쟁 준비하고 무기를 확충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화만큼 확실한 게 없다. 더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텍사스주 출신의 석유 재벌 부시 부자가 했던 게 뭡니까? 이미지가 딱 겹치는 거죠. 부시 부자가 했던 것이 걸프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량 살상 무기 이런 키워드로 읽을 수 있는 전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냉전 상대였던 소련이 붕괴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되겠구나. 했더니 중동 지역에 조그만 나라들 가서 두들겨 패고 전쟁을 또 벌이는 거죠. 저는 걸프전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실제 뭐냐면 저는 탄약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탄약부대에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91년 벽두에. 왜 그러냐 했더니 아파치 헬기에 장착할 2.75인치 로켓탄.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그 탄약창에는 우리나라 탄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미군 탄약도 있고 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불출이라고 불출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군대 내에 있는 물류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 아파치 헬기에 장착할 2.75인치 로켓. 장난인 건데. 그거를 불출하느라고 꽤 분주했었어요. 바쁘셨겠네요, 아주. 그래서 물론 저는 행정반에 있어갖고 서류상으로만 검토했습니다만 종이 위에 숫자로만 보였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는데. 그렇죠. 이 로켓탄이 나가서 쓰인다는 건데. 그렇죠.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도 굉장히 그 심각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 걱정을 많이 사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물론 그런 문제는 없죠. 당시에는 이제 그런 눈길을 받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반전 운동가들의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단 한 명의 광인, 단 한 명의 미친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함으로써 무너질 수 있는 평화가 평화냐? 그렇겠네요. 평화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핵무기를 다 없애면 되지 않느냐 서로. 그랬군요. 사실은 그 핵무기를 발사하는 사일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 군인이 2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둘 다 권총을 차고 있대요. 서로. 왜냐하면 갑자기 미쳐갖고는 상대가 미칠까봐. 미쳐서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쏴주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반대로 것도 무의미한 게 미친 사람이 안 미친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반대로 대통령이 미치면은. 그렇죠. 대통령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취약한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아예 그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전체를 감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주장을 반전운동가들이 많이 하죠.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 국가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점도 있거든요. 너도 나만큼 믿지 못할 놈이거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좀 더 인류가 현명해진다면 군축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 전에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살인 무기들, 그 무기들을 다 쌓아놓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평화를 논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는 것을 이 영화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시작되는 거죠. 아마도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인류를 멸종시켜 놓고도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라고. 그게 이제 둠스데이 머신 가동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건 한 일종의 에피소드입니다만 어쩌면 예. 이 주제를 관통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고위급들은 우리 서민들, 피플들의 그런 생명, 인류 전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그렇죠. 자기들의 안전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 인류를 멸종시킨 사람들이 멸종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인류를 멸종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한마디도 없다. 한마디도 없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고민하고. 종족 번식의, 완전히 그 종족 번식이죠, 이거. 네. 그, 나치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그 야만적인 우생학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그거에 또 안심을 하고. 그 전쟁광인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에 대한 통렬한 퍼큐고. 네. 막 조롱과 비꼼과 당신들은 아마 실제로 전쟁에 나서 모든 인류가 멸망해도 교훈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어떤 그 인류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서지학자님 오셨고요. 물뚝심송은 천재님께서 자 물뚝심송님은 천재라는 닉네임이 물뚝심송 닉네임입니까? 저는 알리바이가 있죠. 방송 중에서 저 댓글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예약해서 할 수도 있죠. 네. 자, 두 중년 남자의 재밌는 담론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게 간질만 난다고 하셨습니다. 편성시간 확대를 간청드립니다. 출연료가 너무 해서 말이죠. 나이가 나이만큼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호이님, 눈이 오락가락하는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진짜 남쪽에서 눈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은 굉장히 쾌청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도시에서 눈이란 것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가깝습니다만 그래도 좀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금년은 눈이 너무 고픕니다. 그렇죠.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 기상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희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눈 오면 절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정말 눈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키장이 무슨 죄입니까? 네. 자, 물뚱님 오셨군요. 세숫길 정아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을 얘기 못 했는데요. 그래요? 그랬구나. 다 나왔죠, 뭐.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인류는 이렇게나 바보인가? 이렇게나 어리석은가? 그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전면 공격을 시작하는 그 잭 디 리퍼 소룡도 바보고. 미사일 위에 핵무기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이하를 외치는 콩소룡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인류, 충분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바보인 것인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브릭 감독은 최소한 우리 인류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군요. 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련 서기장이 술이 안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전화만 할 수 있었어도 서로 얘기만 할 수 있었어도 그리고 비서가 곧바로 장군의 전화를 바꿔주기만 했어도 빨리빨리 움직이기만 했어도 뭐 이런 애초에 잭 드리퍼 장군이 건강만 했어도 그렇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었는가. 그렇군요. 첫 번째 화면에 처음 화면에 공주 구비하는 장면으로 나온 인상적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고요. 겨우 찾았습니다.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바로 We Will Meet Again. 베라 린의 노래인데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버전으로 온갖 핵실험하는 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잔잔히 흐르고 있었던 감미로운 음악 엔딩에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 덕분에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meet again. Don't know where.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